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클래스들을 찾아서 그들을 정의해가지고, 그거의 객체들을 생성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내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클래스들을 정의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그것을 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제 정의하고, 분석하고, 시나리오 분석한 그런 자료로부터 명사와 동사를 분석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명사는 클래스 이름이나 클래스의 멤버로 이제 보통 모델링이 되고, 동사들은 클래스의 어떤 행위들로 모델링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이제 뱅크 카운트를 예제로 하나 들어서 그 클래스를 간단히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뱅크 카운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들은 이미 다 설명이 된 것이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 건데, 생성자는 꼭 자바에서는 new라는 연산자랑 함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성자를 어떤 내 객체를 다시 원래 초기화 값으로 되돌리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는 new랑 항상 쓰이는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다가 다시 new를 하면 기존의 객체가 초기화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이 new는 항상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객체의 생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한 거죠. 그래서 얘를 초기화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얘를 생성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생성자는 항상 new랑 함께 쓸 수밖에 없다. 별도로 내가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 숨겨진 인자 thi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메소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면 bob account deposit 500 이렇게 되면 요번에 실행이 되는 요 입금은 bob account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요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컴파일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도 요 코드가 그 bob account deposit 할 때는 bob account에 대해서 동작을 해야 되겠고, alice account deposit 하면 alice account에 대해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코드가 번역이 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this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닫아주세요. 그래서 컴퓨터 지금 안 쓰니까 컴퓨터들 다들 닫아주시고. 근데 컴퓨터 닫아주세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만약 기존에 이미 그런 일들을 잘해왔다라고 하면 기존 일로 바꿔가지고 처리하는 게 쉽죠.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이 새로운 일을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방법이,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요걸로 바꿔가지고 원래 했던 방법대로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어떤 객체가 중심이 돼서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예전 C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 C에서는 항상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코드가 구분이 돼 있었죠. 같이 뭉쳐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으면 그 데이터를 항상 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 줬었죠.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객체지향에서는 인자 하나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시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밥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500을 입금하는 건데 얘를 바꾸면 디포짓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거기에 밥 어카운트를 주고 500이라는 인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의 번역은 뭐랑 똑같아요. 언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C 언어에서 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 하는 방법을 예전에 C에서 우리가 이미 컴파일러들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객체 지향도 C와 같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 새로 만드는 것들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이 디포짓이 어떤 애에 대해서 불러질 텐데 그러면 그때 밸런스하고 또 다음에 불렀을 때의 밸런스는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지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놓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우리는 이렇게 쓰더라도. 그러면 컴파일러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요 인자, 원래 없던 인자인데 컴파일러가 필요해서 집어넣은 요 인자의 이름을 this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 변수들 앞에는 항상 this점을 컴파일러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구분이 명확하죠. 언제 호출되든 요것만 보면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보면 얘가 밥인지 앨리스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s라는 게 우리는 원래는 여기에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인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this라는 것을 숨겨진 인자라 그래요. 누가 써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쓰기 위해서 쓴 거고 왜 그렇게 했냐면 예전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로 하면 그런데 이걸 그냥 숨겨둔 대로 그냥 컴파일러만 쓰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원하면 사용자도 써라. 여기서 사용자는 이제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도 필요로 하면은 this라는 걸 써도 된다. 근데 우리가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이용하냐면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았을 때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this라는 걸 써놓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역 변수랑 멤버 변수 이름을 같게 프로그램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건 코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을 항상 다르게 쓰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가끔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고안해내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멤버 변수 이름 지었는데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또 다른 멤버 변수 이름을 우리가 동의어를 찾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밸런스, 여기에는 A 밸런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mount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이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름을 항상 쓰게끔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쓰게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이름하고 여기서처럼 이런 경우 이것도 여기도 amount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그 매개 변수 이름하고 그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을 때는 우리가 this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this는 그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진 요소이고 그 요소도 요소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this라는 게 요 뒤에서 보면 여기서도 쓰였죠. 이게 뭐예요?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this랑 이 this는 전혀 다른 애죠. 그렇죠? 요 this는 참조 변수 this예요. 현재 객체를 가리키는.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 단지
원래는 여기다가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this라는 걸 쓰는 것이 편하니까. 왜? 우리가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있지만 또 생성자에서 또 뭐를 호출할 때가 있나? 어떤 생성자,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있는데 또 뭐를 호출할 때가 있죠? 상속에서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있죠. 부모 생성자를. 근데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는 어떤 키워드를 쓰죠? 우리가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그 슈퍼라는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도 this라는 걸 쓰게끔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 this하고 가로 연 거하고 이거하고는 용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숨겨진 인수 this라는 거고 얘는 그 숨겨진 인수 this라는 게 아니라 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한 그냥 어떤 수단으로서 언어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어쨌든 this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인자 this는 모든 메소드를 정의하면 이 this 키워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태틱한 메소드에는 this라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스태틱한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예요? 스태틱한 메소드들은 객체에 대한 메소드,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메소드예요. 그냥 인자만 받아서 뭔가 처리해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객체를 조작할 때 쓰여지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에 F라는 메소드, G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둘 다 스태틱은 아니에요. 퍼블릭이라고 생각합시다. 쓰기 귀찮아서. 퍼블릭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new A 해놓고 A.F를 부를 수가 있죠. 그렇죠? F를. 그리고 이 F는 부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객체가 생성을 해야지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된다는 거죠. 컴파일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this라는 애를 인자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G를 불렀다. 그러면 이 G도 뭐가 필요해요? this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받은 this를 자동적으로 여기도 this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되죠. 얘도 불러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static void F라는 함수, H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 H는 그냥 객체를 생성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A.H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C처럼 함수로 글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인자가 빵개면 빵개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this를 안 갖고 있는 거죠. this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상태들을 조작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G라는 걸 호출하고 싶다. 그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 G를 호출하려면 뭘 줘야 돼? 뭘 넘겨줘야 돼? this를 줘야 되죠. 근데 얘는 this를 안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스태틱한 메소드에서는 일반 메소드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this를 못 주니까. this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항상 this, 즉 어떤 특정한 객체에 대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 애기 때문에 this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한 그게 필요 없는 애니까 여기서 못 불러. 근데 여기서는 H는 될까요? G에서 H는 되죠. 왜? 얘는 this가 필요 없는 애니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is 있어도 넘길 수 있고 this 필요 없는데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스태틱한 메소드에서는 스태틱하지 않은 메소드는 부를 수 없다. 얘네들은 반드시 객체를 생성해 놓고 객체를 중심으로 불러야 되고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이 객체를 this라는 인자로 넣어서
그 코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처리하는 애는 A다, B다, C다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는 숨겨진 인자가 없다. 자, 그래서 숨겨진 인자 디스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객체 우리 자바나 또 C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객체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정의한 수의 인자보다 하나가 늘 많은 거예요. 그것은 컴파일러가 현재 실행되는 객체가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F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객체 중심으로 쓰지만 컴파일러는 여전히 옛날 C적인 형태대로 컴파일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이 설명을 들을 때 이 설명 지금 교수가 설명하는 부분이 자바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는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설명되는 많은 부분은 자바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경우에는 어떤 메소드, 함수를 정의하고자 하면은 이 함수가 객체 메소드가 맞는지 아니면 이것은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함수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반적인 메소드이냐면 객체의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들, 즉 인자만 받아서 인자만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애들은 객체로 모델링, 객체의 메소드로 모델링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함수를 만들 때에는 그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뭐고 사후 조건이 뭔지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스트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도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함수를 만들 때면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또 디버깅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객체지향에서는 호출된 현재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가 수정되는 경우는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는 메소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목 게임을 하나 만든다. 오목 게임을 만들어요. 그런데 콘솔로 만든든지 아니면 GUI로 만들든지 간에 핵심 요소는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핵심 모듈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바뀌면 돼요? 겉에 포장해주는, 표시해주는 그 부분만 바뀌는 거지 오목 R을 어떻게 두는 원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로 가든 뭐 웹으로 가든 그 핵심적인 모듈들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더라도 항상 보여지는 부분하고 핵심 모듈은 구분을 해서 이 핵심 모듈들은 이 내가 현재 개발하는 환경, 타겟하는 환경하고는 독립적으로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포팅을 다른 데로 하더라도 이 부분 그대로 쓰고 있고 이 인터페이스, 보여지는 부분만 거기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클래스 안에 얘는 핵심 모듈인데 특정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코드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사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불러지기 전에 반드시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물론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조건은 메소드의 호출자가 호출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사항인데 얘가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은 프로그램 죽어도 할 말은 없는 건데 죽게 만들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떤 조건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은 지난 시간에 이 디포짓 만들 때도 살펴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를 만들 때 고객이 요구사항으로 줬을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은행을 만들 때 인출이다. 그럼 인출은 잔액보다 더 큰 금액은 인출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거는 그 고객이 만들어달 때 이렇게 주겠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고객이 이렇게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돼야 된다. 이런 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또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int amount가 음수는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고객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요 인자가 정수니까 음수로도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런 걸 보고 프로그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실제적으로 내가 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 이 디포짓의 사전 조건이 뭐냐? 사전 조건은 이 경우에는 음수, 이 어마운트가 음수면 안 된다. 인출은 음수면 안 되고 잔액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제 사전 조건을 알아요. 사전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코딩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 조건이 위배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코딩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조건은 따지고 정상적인 경우, 이 조건이 만족하면 정상적인 조건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이게 throw new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바에서 예외 처리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근데 얘는 오류가 나타나면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예외는 아닌데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요걸 항상 검사하고 디버깅 과정에서는 어서트를 옵션에서 어서트를 기능을 내가 쓰겠다고 해 놓으면 요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디플로이 할 때는 그 어서트 기능을 빼버리면 요거는 이제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방법을 어떻게 쓰냐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함수를 만들 때 내 만들려는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전 조건을 잘 알아야지만 또 뭘 만들 수 있냐면은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가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테스트하는 코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요즘 얘기하는 것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그럼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려면 어떤 경우에 테스트해 보면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음수를 넣었을 때 실제 음수가 반영이 되는지, 또 양수가 만들었을 때 플러스가 제대로 되는지만 테스트해 보면 되죠. 그래서 뭐를 테스트해 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경시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경시대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잘 잘라 그러면 뭘 잘 알아야 되냐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내 문제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답을 주냐 안 주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코드를 제출하면 거기서 준비된 1000개, 2000개의 테스트를 다 돌려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 해보려면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해봐야 내 코드가 모든 경우에 잘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테스트 케이스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 조건을 생각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들면서 어떤 테스트를, 뭐 보통 정수이면은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양수인 경우, 보통 한 3가지를 해보면 이제 내 함수가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를 알 수도 있겠죠. 요거 말고, 자바에서는 크게 타입이 원시 타입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참조 타입이 있다 그랬죠? 그럼 참조 타입을 인재로 받을 때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뭘 걱정해야 될까요? 참조 타입을 내가 인재로 받는다. 여러분들이 C에서 포인터를 인재로 받는다. 그럼 뭘 걱정해야 되나? 항상.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C에서 포인터를 하나 인재로 받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입을 열시다. 포인터는 뭘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엉뚱한 데를 가리키면 안 되겠고 또 뭔가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얘가 객체를, 의미 있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야 그 안에서 코드가 제대로 돌 텐데 얘가 의미 있는 걸 가리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리킬 때는 자바에서는 그거를 널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자가 이런 원시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면 항상 뭘 걱정해야 돼? 널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걱정해야 돼요. 널이 안 올 때만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널이 오면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죽겠죠,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는 애인데 그거 가지고 뭔가 실행하려면 실행이 안 되고 프로그램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조건이 뭔지 따져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는 아까 테스트 케이스 얘기도 했는데 그 사후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조건하고 사후 조건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후 조건이 뭔지 모르면 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객체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나 또는 어떤 반환값을 줘야 되냐. 디포짓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밸런스 값이 어마운트만큼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갭 밸런스는 반환되는 값이 현재 값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너무 뻔한 건데 이런 것들에도 포스 컨디션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 사후 조건. 그걸 잘 알아야 함수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건하게 짤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해주면 invaria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해요. 그래서 invariant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 에어컨 좀 꺼라. 변하지 않는 값이 있죠. 그렇죠? 그걸 invariant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루프 invariant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프 invariant. 그래서 루프 invariant는 반복문을 짤 때 항상 반복하는 과정에는 늘 만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루프 invariant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요런 코드는 우리가 많이 해봤겠죠.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그러면 얘의 루프 invariant는 항상 돌 때 어떤 때 돌 때는 항상 i번째 돌면 그 썸의 값은 1부터 i까지 더한 값입니다.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루프 invaria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짤 때는 혹시 내 반복문에 루프 invariant가 있나 없나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디버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뭔가 잘못 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클래스적인 측면 또는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돼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항상 유지되는 조건. 그럼 그런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잘 보면 걔가 어떤 디버깅 할 때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내가 잘못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get balance, 잔액값이 항상 생성돼서 죽을 때까지 항상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에 내 클래스에 어떤 인베리언트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또 알아보고 걔를 가지고 걔를 늘 염두에 두고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로그램 인베리언트에서 프로그램 실행돼서 끝까지 항상 변하지 않는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그런 조건들을 기록해 놨다가 내가 어떤 테스트할 때 걔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을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부작용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부작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객체지향에서는 자기 자신 말고도 다른 객체까지 변경이 된다.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터.transfer 뭐 피터. 뭘 부르면 피터가 바뀔 거라는 거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피터 말고 다른 객체까지 바뀐다는 거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메소드는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시된 예는 계좌 이체예요. 계좌 이체는 그 자체가 한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계좌에 넣는 거죠. 그러면 두 계좌가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짰냐면 transfer, 어떤 뱅크 어카운트 트랜스퍼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이 현재 객체에서 금액을 빼서 인자로 주어진 객체 그 계좌에다가 그 금액만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뭐 예외적인 거 다 빼고 정상적인 경우엔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호출이 되면 피터도 변하고 뭐도 변해요. 톰도 변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의 코드는 우리는 부작용이 있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부작용이 있지만 이렇게 할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이제 뭐 어떤 방법이든 계좌 이체를 만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계좌 이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지금의 계좌 이체는 피터가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돈을 빼내가는 쪽에서.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피터가 중심이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하게끔 코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다가 걸쳐서 네? 다른 곳에다가 걸쳐서 다른 곳에다 걸쳐서 준다? 네, 피터에서 다른 데 줬다가 그거에서 톤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휴, 너무 그럼 중간에 뭔가 또 중간에 그 중단에 전달해 주는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friend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C++ friend. 걔는 어떤 객체 중심이 아니라 인자 두 개가 동시에 다 들어가. friend 함수예요, 보통. 우리가 연산자 재정의 할 때 A 플러스 오퍼레이터 하는 게 아니라 그 friend에서 A, B가 다 들어가요. 그런 경우처럼. 그럼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스태틱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 메소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transfer account A, account B 금액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피터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텀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죠. bank account transfer에서 피터 주고 텀 주고 500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짜는 게 의도 전달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피터 점 하는 애들은 피터만 바뀌는 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객체지향에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반에서도 한 얘기인데 얘는 이제 참조 타입이니까
이렇게 오면 여기서 막 바꿀 수가 있잖아요. 참조 타입이니까. 주소, 뭐, 리모컨을 준 거니까, 이제 자기 거 아니어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C나 C++에서, 배열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열. 그러면 C and C++에서는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 있나요? call by value로? C and C++에서 call by value로 배열을 전달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지죠. 배열 100개짜리 만들려면 매개 변수도 100개짜리 있어서 100개가 다 복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애초로 C를 만들 때부터 배열은 call by value로 네가 원해도 못 전달해. 주소로 전달을 하죠. 근데 주소로 전달하면 그 주소로 전달받은 애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자를. 우리 call by value로 보내는 건 내 거 값을 주니까 쓰긴 쓰되 내 자리에 있는 거 네가 못 바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돼야 디버깅도 좀 더 수월해지는 개념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C and C++에서 내가 너한테 배열을 주지만 너 배열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배열 값들 보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배열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줘요? 앞에 뭘 붙여? 수식어를. 뭘 붙여요? C 안 배웠나? const 붙이죠. const. 그래서 C하고 C++를 코딩할 때 강건성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onst입니다. 내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call by value로 전달하지 않지만 call by value 전달하는 게 네가 바꾸라고 주는 게 아닐 경우에는 앞에다 뭘 붙여요? const를 붙이죠. 그럼 우리가 서명만 보면 얘는 그렇게 주소 전달하지만 바꾸려는 의도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그 좋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st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자바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으면 const 넣었을 텐데 const가 상당히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못 바꾸게 막는 거잖아요. 불필요하게. 자바에서는 다 참조 타입이니까 그냥 가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건 너가 바꾸라고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값만 잠깐 봐. 이런 의도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뭔가 그거의 의미를 표시해가지고 내가 주긴 주지만 바꾸라고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시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할 때 C나 C++ 할 때는 const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 두 번째 사이드 이펙트는 이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이 안에다가 콘솔 출력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는 모든 곳에서 동작하는 건 아니죠. 콘솔 프로그램일 때만 동작하죠. 그렇죠? GUI나 이런 거 할 때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콘솔을 그 윈도우 프로그램 띄워놓고 콘솔에 뭐가 나오는지를 디버깅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드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클래스의 값들을 출력할 필요가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필요하죠. 그것은 여기다가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보를 받아와서 출력해야 되는 곳에서 출력하는 거지 그 출력하기 위한 코드를 메소드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건 아닙니다. 왜? 얘는 여기서만 쓰이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가장 제가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야. 그 잘못 프로그램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숙제를 내줘서 이 함수는 뭘 반환하는 함수예요. 요걸 짜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리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프린트F 해가지고 출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계속 뭔가 프린트F만 계속 쓰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F는 화면에다 출력하는 거지 함수에서 어떤 값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다 출력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좀 제가 말을 표현 잘못해서 이 함수에서는 이러이러한 값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또 printf 써가지고 거기서 출력하는. 그래서 printf는 이런 뱅크 카운트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콘솔 프로그램 하면은 그 인터페이스에서 이 뱅크 카운트를 사용하는 곳에서 출력하는 거죠. 뱅크 카운트 자체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서 이런 코드로 우리가 짜야 되겠죠. 그래서 달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값들을 출력해 보고 싶어. 뱅크 어카운트 관련해서. 그러면 저 안에다가 그것을 출력하는 메소드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정보를 좀 많이 출력하고 싶어. 이 계좌 현재 잔액, 뭐 소유주 정보, 막 출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좀 종종 여러 곳에서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뱅크 어카운트에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f 하는 어떤 코드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할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소드, 그 출력하는 문자열은 내가 콘솔 프로그램을 하든 파일로 입출력을 하든 콘솔로 입력하든 가지고 와서 그 출력하는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환경하고 얽매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복잡한 출력이 필요하면 출력 자체를 어떤 뱅크 카운트, 강아지, 문 이런 클래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출력에 필요한 거를 문자열로 바꿔서 반환해 주는 코드는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시스템 아웃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GUI를 넣어 놓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할 경우가 이제 생길 거예요. 모바일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럼 안드로이드 SDK 써가지고 막 프로그램 하는데 그러다 보면 뱅크 카운트라는 클래스가 거기서 필요한데 거기에 막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면 그 안드로이드 SDK GUI 관련된 코드가 막 뱅크 카운트 코드 안에다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못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부분들은 뱅크 어카운트나 강아지나 그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다른 애가 또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아지 자체에는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뭐 렌더링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건 여기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먹는다 뭐 이럴 때 어떤 데이터의 변화만 얘가 갖고 있는 거지. 보여주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인터페이스, 화면, 보여주는 부분하고의 다른 점들은 잘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